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는 다 잘 들리시죠? 네. 자, 제가 소속된 회사 DDI라는 회사인데요. DDI라는 회사에 저는 이제 한국 코리아 대표 SNA DDI 스테파니 남입니다. 저희 DDI가 50년 동안 한옥문화 봤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리더십이라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항상 리더십은 곁다리 영역이었습니다. MBA를 가더라도 리더십이라는 하나의 어떤 코र्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이제 일렉티브 코र्스로 하나가 또 있고요. 뭐 맥켄지 리포트 맨날 나오기는 하지만 전체 이제 어떤 상황 안에서 그래서 리더들은 또 뭐 이럴 것이다라는 뭐 어떤 하나의 그 엘리멘트로 그렇게 작용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제 DDI라는 회사는 업 자체가 리더십 하나만을 이제 깊이 있게 파는 회사다 보니 저희가 어세스먼트 센터라는 것도 실제 만들어낸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 단어가 회자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어세스먼트 센터, 어세스먼트 컨그레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어세스먼트 컨그레스, 그것도 이제 DDI의 그 빌 바이엠 회장님이 시작을 하신 그런 그 유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리더들의 어세스먼트의 어떤 백그라운드, 그런 데이터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채워져 있어요. 사실 어세스먼트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 정복이니까 현재의 비헤이비어 혹은 과거의 비헤이비어로 미래의 이 오픈 포지션에 이 리더를 갖다 놓았을 때 성공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을 물었을 때 우리가 레포트로 가능성 있다 혹은 다른 캔디데이트가 더 나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답을 이제 주는 그런 기관이죠. 그러다 보니 그것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신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툴이 이제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어세스먼트 센터 뭐 이런 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 리더들이 이 과정을 지나가게 되다 보니까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DB로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 50년 동안 쌓여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거를 암묵적 데이터로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거를 조금 더 공신력 있게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축적해 가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20년 전에 시작한 글로벌 리더십 포캐스트입니다. 20년이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20년이나 됐어? 이거를 이제 서베이 시작했을 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전 세계의 단일 항목, 리더십 단일 항목을 위해서 서베이를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걸 2년에 한 번씩 해서 바이 이어라고 합니다. 18개월에 한 번씩 서베이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2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 9회차 리포트가 나오게 됐고요. 회차로는 9회차지만 20년 동안 이제 쌓인 그런 데이터가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제목도 포캐스트입니다. 지금 현재 리더들의 동향이 이래라기보다는 앞으로 이럴 거야. 라고 포캐스트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 포캐스트의 그 크레디빌리티가 조금 챌린지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DB가 쌓이다 보니까 이 리포트가 정말 포캐스트 그리고 맥센스한 포인트를 잡고 있다라고 해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서치를 롱기튜드 리서치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텐데 한국어로는 우리 컨설턴트들이 한국어로는 뭐라고 부르냐? 롱기튜드 리서치라고 하는데 한번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를 종단적 연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성이고 아니면 바로 이제 앞전에 있는 어떤 리서치가 아니라 그동안 이제 쌓여왔던 트렌드와 추이를 이제 보는 것, 그거를 종단적 연구라고 합니다. 리더십 단일 항목으로 있는 서베이, 있는 리서치로는 세계 유일한 월드 베스트 리더십 리서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해마다 ATD라고 아마 HR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기업의 HR인들이 한 번쯤은 가고 싶어 하는 그 컨퍼런스가 있죠. 미국에서 주관하는 컨퍼런스이긴 하지만 이것이 75년 이상이 이제 되다 보니까는 이곳에서 학회의 발표라든지 그리고 우리 HR인들 사실 기업의 프랙티스 사례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싶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곳에서도 이제 이 ATD란 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발표가 이루어지는데 역시 GLF는 그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이런 곳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 2021년도에 ATD가 그 현장에서 열리지를 못해서 저희도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 나라별로 리스펙트 컨트리별로 저희 지사 개념에서 발표를 하라라고 위에서 이제 캐스케이드가 되어서 이렇게 한국에 있는 여러 기업사
한테 한 분 한 분, 한 회사 한 회사에 단 두 명의 HR인이 있어도 제가 들어가서 직접 발표를 해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평생교육연합회에서 또 올해가 가기 전에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좋은 정보 공유되게 되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런 백그라운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씩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그 리포트의 그 데모그래픽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글로벌 리더십 포캐스트 2021년도의 결과지는 나왔지만 2021년도에 나왔어요. 6월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서베이 자체는 리서치 자체는 2020년도 1월부터 6월 14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창 코로나 시기였죠. 뭐 기업들은 사실은 뭐 어떻게 앞으로 뭘 할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떤 방침이 있는 거야, 방침도 사실은 없었고 정부도 뭐 어떤 방향성 이런 것도 잘 제시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또 비즈니스 자체의 존폐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막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베이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그 연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리포트가 나올까 너무 걱정이 됐었는데 리포트는 다행히 나왔어요.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15,700여 리더들이 전 세계 42개국에서 파티스페이팅 해주셨고요. 저희는 이제 기업 혹은 오거니제이션 위주니까는 그 오거니제이션 안에 반드시 HR 담당자가 또 함께 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2,000여 HR 프로페셔널, 조직 수로 봤을 때는 1,700여 조직이 지금 참여를 한 그런 리포트입니다. 이제 종단적 연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그 직전 해에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겠네요. 자, 이 모수가 2021년도에 모수가 크냐 작냐? 사실 2018년도 나왔던 그 리포트에는 참여자가 25,800여 리더, 뭐 거의 2배수 가까운 리더의 숫자 차이가 나죠. 그래서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여파가 분명히 있었다. 사실 저희도 누가 이 시기에 리더십 서베이 해주겠나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그 20년간 해왔던 그때 당시엔 8회차 리포트 만드는 시기였겠죠. 그때 레코드 하이라 그래서 가장 많은 조직들과 참여 수가 있었었는데 2021년도에 그거에 미치지는 못했어요. 자, 그럼 그 이 리포트의 퀄리티가 약간 뭐 임팩이 있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종단적 리포트의 트렌드와 추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2020년도에 코로나 특수로 인한 어떤 리더십의 동향과 전체 트렌드에 대한 리더십 동향 같이 뽑아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도 2021 리포트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2021 리포트 자체는 제가 미리 어저께 우리 윤주영 박사님께 이 사무국으로 좀 보내달라고 해서 그 풀 리포트는 제가 PDF 파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 디테일 보고 싶으시면 바로 그 PDF 파일로 받으실 수 있게끔 준비를 미리 했고요. 제가 지금 쉐어하는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리포트의 룩은 되게 많이 보시는 리서치 그 페이퍼하고 비슷해요. 한 바닥은 그래프나 숫자가 나오고 그 옆바닥은 설명이죠. 이제 그것이 한 20여 장 정도로 findings 1, findings 2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저는 관심이 한국 오거니제이션이에요. 과연 글로벌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 글로벌 리더십 트렌드가 한국에도 렐러번트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한국의 HR분들도 기업에서도 그런 니즈나 아니면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발췌를 한번 해봤더니 한 5가지 정도로 나누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렐러번스가 있는 그런 파인딩스 5가지로 제가 한번 수순을 만들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아젠다를 5개를 커버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작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 리포트가 종단적 연구라고 했으니까 20년 동안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대상자 분들한테 하는 게 있어요. 네 그 레벨의 사람들한테 합니다. 하나는 CEO한테, 조직의 CEO한테, 또 하나는 CHRO한테, 그리고 또 하나는 HR, 그리고 리더 당사자. 이렇게 이제 요 분들께 똑같은 질문을 20년 동안 계속 했는데 그때 그 리스판드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의 추이를 보는 것도 굉장히 인트레스팅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여지없이 그 CEO한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CEO한테 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의 잠을 자다가 갑자기 잠에서 벌떡 깨게 하는 그런 챌린지가 뭐가 있느냐?
그거를 해마다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9회차니까는 9번 했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올해에는 대답이 나왔을까? 저도 사실 이 부분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베이가 있었던 때가 2020년 그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때였기 때문에 과연 CEO들이 관심이 있을까? 아무래도 비즈니스 relative한 것을 굉장히 상단의 어떤 가장 큰 컨선으로 두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경기 침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약 1% 차이로 넥스트 리더 육성에 대해서 그 가장 우려된다라고 1위로 두었네요. 제가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이제 요 부분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 어쨌든 탑4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과 관련된 거, 조직의 인재와 관련된 부분이 2개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요 CEO들도 여지없이 리더십이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리서치에 의거해서 인재 육성이 중요해 뭐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거 직관적인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직관적인 대답을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그게 어차피 이 서베이 인텐션이기 때문에 근데 2가지나 굉장히 이 탑4에 그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리더, 석세서에 대한 우려죠. 이 부분은 항상 그 비즈니스 리더들이 늘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늘 항상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CEO의 우려 중에서. 저도 사실 작은 비즈니스지만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법인의 대표로 있는데요. 아무리 대단한 프로덕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운영해 줄 어떤 사람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당장 내일이 없는 것, 저는 좀 심플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relevance 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2번째 그 우수인재 유지, 말이 우수인재 유지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뭐 늘 하는 얘기 이렇게 느껴지시겠지만 요 부분에 있어서 요번에 이 저희 리포트를 또 리밸리데이션 하기 위해서 서드 파티 리포트를 제가 연초에 함께 봤습니다. 이제 그게 조시 버신이라고 해서 버신 바이 델로이트라고 델로이트도 사실은 휴먼 캐피탈이라는 부분으로 컨설팅을 꽤 오래 해온 부문이 있습니다. 그 부문에 굉장히 유명한 그 소드 리더십 그 인플루언서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조시 버신이라는 분인데 벌신의 리포트는 소설처럼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좋아요. 항상 해마다 이제 본인도 리포트를 냅니다. 근데 올해 연초에 HR 프리딕션 2021이라는 리포트에 보면 굉장히 긴 내용을 한 단어로 표시를 했어요. 월폴 탤런트가 도래하는 시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월폴 탤런트가 예전에 이제 그 인재 전쟁이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지금은 그것이 사어가 아니다. 다시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가 본 그 HR 동향은 기그 레이버라는 새로운 기그 이코노미가 새로운 이코노미로 부각을 하기 때문에 기그 레이버, 즉 우수인재가 반드시 조직이나 기업에만 있지는 않다. 그들도 선택적으로 그들이 원해서 기업 밖으로 나가서 그 기그 이코노미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조직 내에서 우수인재들이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조직은 아마 그것이 큰 챌린지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탑 탤런트 유지에 대해서 엄청 큰 챌린지일 것이다라고 프리딕션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뭐 리서치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보셨기 때문에 CEO가 이걸 선택을 한 거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탑 탤런트 유지와 그리고 인재 육성 그 2가지가 CEO가 컨선하는 부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즈니스만 다가 아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같은 질문을 같은 분한테 한 그 질문 중에서 서베이 중에서 CHRO한테 또 질문을 한 게 있어요. 항상 CHRO한테 또 이 질문을 합니다. CHRO한테는 뭐 가장 본인이 컨선하는 부분은 피플에 대한 컨선이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미래를 항상 물어봤어요. CHR로 당신이 HR 헤드로서 한 회사의 HR 헤드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향후 10년을 그 바라볼 때 본인 생각으로는 어떤 게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으냐 탤런트와 관련해서 항상 그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첫 번째 제가 체크 표시한 부분이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그 말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저는 그 첫 번째 이번에 구성원 업스킬 84% 나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너무 감사를 드려서 그 체크를 했어요. 구성원 업스킬이라는 게 이거 저기 질문 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업스킬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신조어였어요.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쑥 들어간 용어인데 이거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 향후에 가장 큰 변화가 업스킬에 있을 테니 이거를 늘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들의 이 리포트 그래프의 의미예요. 근데 이제 업스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냐 그 백그라운드를 알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이고 뭐 이런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그 말이 쑥 들어갔는데요. 2020년 초반까지만 해도 그 전 3년 동안 계속 회자되던 말이 있어요. HR 업계에는 사람을 상대하는 이 인더스트리에는 그 단어가 굉장히 회자가 됐어요.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한번 더듬어 보시면 바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었어요. 그거를 기억하실지요? 한국에서는 뭐 4차 산업혁명이다, 테크놀로지 드리븐한 뭐 어떤 세계가 올 것이다, 트랜스포메이션, 이거는 뭐 혁명적인 어떤 변화가 올 것이다. 이래서 엄청나게 그 HR들이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체인지보다는 더 혁명적이기 때문이고, 체인지와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큰 차이는 속도죠, 속도. 체인지는 어떤 순서가 있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속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은 20년 동안 쌓아왔던 뭐 어떤 전문 스킬 그래서 이 전문 스킬을 내가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의 경험이 축적되어서 이 회사에서 하나의 어떤 보직의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단 1년만 해도 그 스킬이 아웃데이트드 돼서 사장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는 도대체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며 그런 미래를 위해 어떤 스킬이 준비가 되어야 되며 자, 이것이 이제 CHRO가 가장 큰 컨선으로 했던 1번 구성원 업스킬인데요. 제가 감사를 드렸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2020년 그 코로나 이후로 쑥 들어갔어요, 말이. 이걸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했었었는데 그때는. 근데 이제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우리 CHRO는 놓치지 않고 있었네요. 구성원 업스킬. 아무리 코로나가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막지는 못한다. 세상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역량, 지금까지 우리가 괜찮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스탠다드가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업스킬이 1번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체크했던 그 네 번째 리더십 열망이라는 부분은 이거는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부분이어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이 리더십 어스퍼레이션인데 이거는 기업의 HR로서 일해 보신 분들은 되게 조금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아이러니했기 때문에 항상 저한테 상의를 해 오셨어요. 이게 맞는 거냐? 여러분 가장 쉬운 예시로 HR분들이 좋은 프로그램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좋은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넣어보고 이것도 넣어보고 버짓도 많이 쓰고 해서 굉장히 열심히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대상자들한테 연락을 해요. 그리고 대상자분들한테 저 굉장히 잘 만든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고 앞으로 당신을 주목할 거고 당신이 이 프로그램에 와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해드릴 겁니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예전에는 그거를 좋아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이러셨는데 요즘에는 그걸 고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다는 거죠. 희한합니다. 아닙니다. 저 시간도 없고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거는 알지만 저는 그냥 제 영역에서 전문가로 남겠습니다. 리더십 별로 뭐 관리자로 승진하고 싶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리더십 열망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열망이 72%로 높다라는 뜻이 아니라 CHRO는 리더십 열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전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를 글로벌 CHRO도 예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구나라는 거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어서 한국의 많은 HR분들이 요즘 젊은 그 리더들은 예전에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회사를 다니기에는 하나의 어떤 어스퍼레이셔널 요소로 활용이 됐었었는데 저희 아버지도 제가 어렸을 때는 대우를 다니셨는데 맨날 이제 힘들게 힘드실 때는 저녁 때 그때는 그 쉬프트도 있었어요. 야근도 하고 오시고 뭐 이럴 때가 있으셨는데 식사하시면서 뭐가 힘들고 이런 얘기 하시면서도 아니야 그래도 내가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어. 나 조금 있으면 부장 다는데
그 어떤 그 랭크가 올라간다는 그 하이라키가 올라간다는 것에 대한 어떤 열망이 회사를 다니기 위한 요건으로도 작용이 됐었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상징처럼 우리 아들이 배우에서 부장이네 이것도 어떻게 하나의 타이틀로서 작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이 우리 조직에서 그런 리더십 열망으로 리더십이라는 타이틀이 그렇게 작용이 되는 것인지 지금 수편적 조직 문화를 만들고 있는 그런 조직 구조에서 어떤 보직이나 타이틀이 그렇게 열망의 어떤 어트랙션으로 작용을 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게 실제로 프랙티셔너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리더들을 잔류를 하게 만드는 건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우리의 숙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CHRO가 보는 그 부분, 2021년도에 두 가지 좀 특이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같은 질문을 같은 대상군한테 하는 그 20년 동안 했던 내용 중에서 리더 당사자한테도 또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채팅에서 뭔가 자꾸 뭐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채팅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포커스에서 빨리 그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요. 나중에 Q&A를 뒤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채팅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요거 포커스에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가 채팅도 같이 볼게요. 자, 리더 당사자들한테 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리더의 효용감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리더십 효용감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본인의 리더십 퀄리티에 대해서 대답해보라 이런 질문이 아니고요. 직관적으로 당신은 당신 스스로 조직에서 괜찮은 리더로 리더십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뭐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5.4점이 나온 그 퍼센테이지를 저희가 묶은 겁니다. 근데 리더들이 상단에 있는 게 리더들의 응답이에요. 이 서베이에 응해주신 리더들의 응답. 서베이 총 응답자 중에서 38%가 2011년도에는 괜찮은 것 같아. 나 괜찮은 리더십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응답을 하셨고요. 자, 2014년도에는 40% 리더들이 괜찮은 것 같대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꽤 많은 인원들이 본인 스스로는 뭐 리더십을 꽤 잘 발휘하고 있다라고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2017년도에는 42%가 또 나 괜찮은 것 같아. 나 리더십 꽤 퀄리티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스스로 그렇게들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어쨌든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이건 어떤 직관적인 스스로에 대한 응답을 물은 거고 아래 주황색에 있는 퍼센테이지가 조직의 HR들이 한테 똑같이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 조직의 리더들이 퀄리티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4, 5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발휘하는 사람들은 25%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밑에 HR들하고 위에 리더 당사자들이 본인을 생각하는 거 갭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갭이 어디서 나올까? 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래 삼지선다로 제가 질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과연 이 서베이가 벌어졌던 2021년도 리포트에 나오는 결과물은 리더 당사자들이 본인의 리더십 퀄리티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가 나 충분히 리더십 잘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응답을 했을까요? 자, 이 서베이는 참고로 코로나가 한창인 2020년도에 벌어졌었습니다. 자, 그러니 그때 리더들이 응답한 그런 어떤 환경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 제가 삼지선다로 두었습니다. 2020년 그 리더들이 한 32% 정도가 아무래도 좀 어려운 시기였으니까 그래도 32% 정도만 뭐 리더십이 퀄리티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32%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2번은 한 41% 정도 그래도 중탄은 같다. 3번 48% 정도가 나는 퀄리티 있는 리더십 발휘하고 있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몇 번일 것 같으세요? 자, 요거는 저기 여러분 음소거 잠깐 열어놓고 한번 외쳐봐 주시겠어요? 이름은 안 부를 겁니다.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입니다. 있으세요? 3번. 3번. 네. 감사합니다. 자, 의외로 3번 정답이세요. 네. 와, 이 리포트 읽어보신 분 같은데요. 자, 우리가 희한하죠.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리더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이 퍼센테이지에 뛰는 그 점프된 그 퍼센테이지도 봐도 8%나 더 높게 그 전해보다. 그 전에는 끼케바에 2% 정도씩 올라갔는데
훨씬 더 리더십이 나는 이 정도면 나 리더십, 퀄리티 리더십 발휘하고 있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럴까? 왜 이럴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또 그럼 진짜냐? 진짜 리더십 퀄리티가 갑자기 좋아졌냐? 근데 여기 또 밑에 HR을 보면은 진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이 그런 호용감을,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이거 말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한 분 정도 말씀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왜 이럴 것 같은지 게스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 분 정도만? 네, 그러면 제가 내용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추측인데요. 네. 이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이 본인의 리더십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 본인이 느끼기에는 내 리더십이 어느 정도 괜찮구나. 다들 그 말 없이 따라오는구나. 좀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닐까.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뭔가 군발을 해야 하는 상황에도 군말 없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네, 제가 그런 질문, 맥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게 비슷하셔요. 예, 저희 리포트에도 나중에 이제 받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어, 되게 비슷한데,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생기면, 외부의 적이 발생하면 내부의 결속력은 더 단단해진다. 그런 의미죠. 예, 그런 뜻이 여기서도 내포가 되고 반영이 된 겁니다. 실제 팩트 서베이 자체의 숫자를 우리가 매니플레이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되는 거라 저희도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굉장히 많은 유추를 이제 했는데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strength of unity 이렇게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strength of unity 결집력이 엄청나게 이제 단단해지더라, 솔리드해지더라. 그 코로나 같이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그 발표하신 분이 말씀하셨지만 내부에 무슨 일이 잘한 일이 있을 때는 이전에는 야 이거 좀 고쳐보자 이거 왜 이래 뭐 이런 문제거리를 일부러라도 만들고 혹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개선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겨를이 있었죠. 근데 외부에 너무 큰 적이 발생하다 보니 조금 소소하고 작은 일들은 야 그건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야. 그건 조금 잘 넘어가 보자.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적과 싸워야 되니까 결속을 다지자. 라고 하는 그런 결속력이 굉장히 크게 발휘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스트레치하겠죠. 평소보다는 스트레치한 어떤 리더십이 발휘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리더들은 그래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와야 되거나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잘 왔어. 선방했어. 그러니 본인 스스로의 효능감은 조금 더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어려웠는데 얼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매니징을 했는데 우리 충분히 리더십 발휘한 것 같아라고 해서 스스로한테 이렇게 더 후한 점수가 이제 주어진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 주셔서. 자, 근데 이 리포트를 보면서 우리가 또 나온 또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또 여기에서도 이제 회자가 되는데요. 이거는 분명히 리더들한테도 스트레치한 어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환경이 주어진 거죠. 그리고 이 정도면 내가 선방했어라고 해서 어떤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대로만 가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뒤처진 어떤 비즈니스의 갭이라든지 이런 것도 금방 우리가 메이크업 할 수가 있어라고 희망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번아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해자되고 있는 번아웃이란 용어가 바로 이제 이런 의미에서 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스트렝스 오브 유니티의 그 스트렝스, 그 에너지, 그거는 단시간 안에 그 짧은 시간 안에 팍 쏠 수 있는 에너지예요. 근데 코로나의 상황이라는 건 마라톤이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스프린트하는 그 에너지를 마라톤으로 계속 이어가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 에너지의 조율을 하십시오. 조절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순식간에 번아웃으로 확 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나중에 또 레포트 내용하고 보여드릴 텐데요. 번아웃과 탑 탤런트하고 굉장히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번아웃이 되느냐?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직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번아웃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탑 탤런트하고 번아웃이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또
아젠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또 커버를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또 같은 대상한테 한 것 중에서 또 하나 HR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까는 CHRO니까 지금은 이제 HR 프랙티셔너, HR 분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에요. 과연 올해 괜찮은 리더들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리더, 우리가 레디 나우 리더라 그래가지고 준비된 리더. 즉 준비된 리더라는 것은 조직 그림에서 봤을 때 상위의 어떤 포지션이 갑자기 오픈 포지션으로 됐어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그 역할을 마치 어제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어려운 결정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어떤 큰 전략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실 수 있고 막 이런 준비된 리더가 갑자기 그 보직에 올라가서도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리더가 있느냐, 충분히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2020년도에 단 11%의 HR들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의 특수냐? 자, 그래서 이건 종단적 연구를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재미있게도요, 10년 전부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어쨌든 수치가 높은 수치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게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자, 준비된 리더, 즉 괜찮은 리더, 퀄리티 있는 리더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거 너무 재미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저희가 그 리서치 나올 때마다 그 유추를 했었어요. 이런 연유 때문일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근 3년은 계속 이 리포트를 디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해요. 바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연결이 돼서 준비된 리더가 많이 없는 이유는 아마 우리가 디벨롭하기 위한 주변에 온라인 툴, 예를 들어서 뭐 바이 사이즈 러닝 아니면 마이크로 러닝 이러한 어딘가 교육 장소를 가서 배워야 하는 그런 힘든 러닝이 아니라 주변에 그런 것들이 좀 적재적소의 마이크로 러닝 같이 쓸 수 있게 있어야지 늘 준비된 리더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러닝 메소돌로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한 적도 있고요. 그 전해 같은 경우에는 리더가 아무리 조직의 리더는 HR들이 트레이닝 잘해준다고 리더들이 개발이 되는 게 아니다. 리더십은 상품 교육처럼 교육을 많이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리더의 본인의 디렉 보스, 본인의 상사가 적극적으로 이 리더, 내 부하 직원을 리더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어떤 스폰서십, 이런 시니어들의 스폰서십이 있어야지 리더가 개발이 되는데 그런 스폰서십이 부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리더십 디벨롭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추측을 하기도 했고요. 또 재밌는 거는 그럼 트레이닝 버짓이 주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해마다 트레이닝 버짓은 25%씩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럼 그런 버짓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느냐? 그런 인베스트를 했다면은 준비된 리더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해마다 준비된 리더는 줄어드느냐? 아마 이것이 이제 큰 퀘스천이었어요. 여지없이 2020년도 서베이에도 11% 가장 작은 숫자죠. 근데 지금 뭐 올해 11%가 문제가 아니라 해마다 준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아젠다 1번이 바로 이것과 조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그 리포트에서 왜 해마다 준비된 리더는 줄어들고 있느냐에 대한 답을 솔직히 판도라의 박스를 깨가면서도 답을 찾은 것 같아요. 그것을 이번 레포트에서 밝혔다는 게 너무나 솔직했고 그리고 역시 DDI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거 1번 아젠다로 두었습니다. 해마다 리더들이 줄고 있는 이유, 그게 뭘까? 단순하게 뭐 트레이닝을 많이 못해서 뭐 온라인 툴 아니어서 뭐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거시적으로 봤었어야 되나 봐요. 우리가 조직에서 리더들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양성을 하고 있는지, 디벨롭을 하고 있는지를 큰 그림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 아까 앞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조직에서 하이라키, 탈하이라키, 탈권위, 수평적 조직 문화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단순히 올해뿐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사실은 우리는 노력해 오고 있었어요. 산업혁명 이후로 우리가 공장에서 막 찍어내듯이 그때는 강력한 리더가 필요했고 그때는 권위가 필요했고 상명하달이 필요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조직에서는 아마 그렇게 한다면은
요즘 세대 그 리더 혹은 요즘 세대 인플로이들이 남아있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탈권위, 탈하이라키, 그래서 님자 돌림으로 갔고요. 부장님, 상무님, 뭐 차장님 이렇게 예전에는 뒤에 이제 뭔가를 붙이는 것이 당연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뺀 게 유행처럼. 근데 이제 그게 유행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탈하이라키, 수평적 조직 문화를 갖추기 위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작은 부분이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메시지가 날려지죠. 우리 조직에서는. 어떤 특정 그 리더, 어떤 권위, 아니면 어떤 사람의 리스폰서블리티가 한 부분에 몰려있지 않다. 우리 모든 인플로이들이 전부 다 리더들이다. 그래서 everyone is a leader다라는 메시지를 날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 그 리더 레벨에 들어오시는 영 리더들은 지금 MZ 세대들이 전부 다 지금 영 리더에 속해요. 많은 수준의 높은 수준의 어떤 교육도 받으셨고요. 자, 그리고 조직에서는 그러한 수평적 조직 문화를 우리가 구축하자라고 메시지를 날리지만 사실은 리더십 디벨롭먼트 모델은 아직도 옛날 방식에 한 입사한 지 5년 있으면 그제서야 과장 진급자들 한번 모여가지고 직제교육 한 3박 4일 한번 해볼까? 그리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차장 진급자들 지금은 또 직제교육 한 뭐 100명 정도 모여가지고 한 3박 4일 해야 돼.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임원 진급. 자, 지금까지 HR들은 그러한 그 리더십 디벨롭먼트 모델을 아직도 지금까지도 프랙티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늘 추구해왔던 수평적 조직 문화, 모든 everyone is a leader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암묵적 메시지도 주고 실제로 그런 방향은 수평적 조직 문화로 가고 있지만 조직에서의 리더십 디벨롭먼트의 모델은 이전 방식으로 리니어한 그 수직적 체계의 그 그림 안에서 디벨롭먼트 모델을 따라왔던 거죠. 자, 그래서 그 갭이 정말 준비된 리더가 적재적소에 필요로 했었는데 왜냐하면 수평적 조직 문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직 구조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리더들의 강단이라든지 리더십이 발휘될 요소들이 꼭 5년 이후에 과장이 되어서야만 발휘되는 게 아니거든요. 챌린지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평소에도 그것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감당을 해야 되는 리더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감당해야 할 리더들한테는 어떤 프라퍼리트한 어떤 스킬이나 이런 디벨롭의 기회를 주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갭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everyone is a leader에 대한 그 우리 첫 번째 파인딩스가 제가 이번 리포트에서 가장 신선하게 본 부분이었어요. 이걸 발견해냈구나, 찾아냈구나.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이걸 말했구나예요. 리포트이긴 하지만 리포트 힘을 빌려서 이거를 얘기를 했다라는 점인데 제가 이거가 무슨 의미냐 하면 판도라 박스를 열은 거죠. 사실 HR인들도 이 점을 알고는 있었어요. 갭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리더로 오너십을 발휘하세요라고 암묵적인 메시지로 얘기를 했지 그거를 공식적 메시지로 얘기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만약에 이렇게 공식적 메시지를 날린 이후에는 바로 이제 이런 다양한 퀘스천에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한 6개월도 안 된 조직원이 제가 6개월도 안 됐지만은 입사한 지 6개월도 안 됐지만 제가 리더였네요. 그러면 저는 그 퍼포먼스 매니징을 제가 해야 하나요? 제 부하는 있나요? 그러면 저는 뭐 연봉이 높아지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지금 제가 해야 할 이런 잡다한 업무는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등등 굉장히 다양한 챌린지를 그 퀘스천에 대해서 준비가 대응이 되셔야 되세요.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달라져야 되고 R&R도 건드려야 되시고 보상 체계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떤 역할을 주어져야 되는 것인지 변별력은 어떻게 둬야 되는 것인지 다양한 것에 대해서 HR들이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가 얼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이게 암묵적 메시지로 문화적으로는 통했지만은 이게 이제 그 포멀하게 가기에는 리더십 디벨롭먼트 체계까지 바꿔보자라고 하기에는 쉽지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도라 박스를 깨지 못했던 이유가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번 그 리포트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잡아냈다는 점에 있어서 제가 좀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 에브리원 리더가 누구냐를 좀 알아볼게요. 그게 두 번째 그 오늘 주제인데요. 저희 거의 다 왔어요. 5개밖에 없는데 금방금방 갈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리더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 레벨에 있는 그 분들이 지금 MZ 세대가 사실은 MZ 세대 거의 그 프론트라인 리더, 신임 리더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WHO 올해 2021년도의 그 데이터에 의하면 50세 노동 인력, 그 워크포스 전 세계 노동 인력 밥 먹고 뭔가 그 일을 해서 돈을 인컴을 만드는 그런 전 세계 노동 인력의 그 70%가 50세 이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어졌죠. 그리고 많은 회사에서 뭐 다 다르겠지만 회사마다 다르지만 리테일 쪽은 좀 더 젊어진 것 같아요. 85%가 MZ 세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50세 이하 노동 인력 중에서 21세에서 38세를 우리가 주로 MZ 세대라고 하니까 그 포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everyone is a leader라고 하는 그 리더들, 그리고 everyone, 그 employee라고 생각하는, 나 리더하고 갭 차이 나서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해요라고 하는 그 사람들, 다 사실은 같은 MZ 세대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 리더들 그룹으로 봤을 때 넥스트 제네레이션, MZ 세대의 특징을 조금 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앞으로 조직 원들이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 어떤 점에 있어서 일의 의미를 찾는 것인지, 직장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랑 달리, 이전 세대랑 달리 보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제가 이제 이 5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 자신이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바꿔야 하겠다라는 그 느낀 점이 바로 이 초록색 72%라는 부분이에요. 이 뜻은 이런 겁니다. MZ 세대, 즉 그 21세, 38세 정도 되는, 이게 뭐 꼭 그 나이 39세면 MZ 세대가 아니냐 뭐 이렇게 끊을 수 없다라는 거는 이미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세대라는 것은 어떤 그 사회적, 문화적 어떤 프랙티스나 공감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제네레이션 중에서 그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조직에서 일을 할 때 플렉서블한 그 구조에 대해서 72%가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게 어떤 의미냐? 회사의 플렉서블한 출퇴근 시간, 아니면 재택근무를 플렉서블하게 하는 그런 단순히 이제 그런 어떤 물리적인 플렉서블리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플렉서블리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의미예요. 그 예전에는요, 우리가 그 플렉서블이 굉장히 그 미미했어요. 우리 예전에 혹시 기억나실지는 모르겠는데 회사에 출퇴근 도장 카드 찍는다 그랬어요. 뽕뽕 해서 펀치 찍는 거. 그래서 9시에 출근을 하면은 저 멀리서 보입니다. 한 8시 57분 정도 되면 저 멀리 사람들이 막 뛰어오는 게 보여요. 그러고 나서 카드를 빵 찍으면 9시 01분 해가지고 옆에 뻥뻥 이게 펀치가 뚫리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이제 그 HR들이 그 출근을 그 근태 관리하면서 출근을 몇 시에 했는지 확인해 보면서 몇 분 늦었네 하면서 총 당신은 몇 분, 총 한 달에 몇 분이 늦었으니 뭐 조심하시오 뭐 이렇게 경고도 나가고요. 자, 예전에는 우리의 그 조직의 에너지가 그런 모니터링과 어떤 매니지먼트에 굉장히 많이 쓰였다면요. 요즘 그 세대들은 이렇대요. 일단 당신이 회사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아웃컴이 뭐를 바라는지, 내가 뭘 만들어내서 그 딜리버리 하기를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든지 간에 원하는 시간에 그 원하는 아웃컴을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만들어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거를 되게 원한대요. 그래서 플렉서블, 즉 어떻게 일하는지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만 저한테만 알려주시면 제가 시간을 어떻게 배분을 하든 아니면 어떤 다양한 리소스를 쓰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한번 맡겨봐 주십시오. 저도 오너십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플렉서블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저 자신도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20살 때 지금 21세, 38세 신입사원한테 저는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솔루션에 대해서 뭘 알아? 얼마나 알겠어? 또 어디에서 찾는지 모를 거야.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 왜냐하면 나도 신입사원 때는 정말 몰랐거든. 이런 도움을 주면 고마워할 거야, 좋아할 거야, 필요로 할 거야. 근데 이거는 저의 생각이지 실제로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수준은 우리 때의 같은 연배, 나 때의 20세와 그들의 20세가 달랐다라는 거죠.
그거를 제가 깨서 알는 게 굉장히 저도 자신이 스스로 굉장히 놀랐어요. 이 오리엔테이션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제가 20살 때 저는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봤어요. 외국에. 비행기 타고 나가봤던 게 제가 20살 때였어요. 근데 지금 20살들은 그때 처음 나가지 않거든요. 아마 굉장히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학교에서 뭐 트레비 분수 로마 뭐 이런 거 배우면 뭐 주말에도 부모님하고 같이 유럽 여행도 가고 그럴 정도의 수준 익스포즈가 있었고 정보력이라든지 교육의 수준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때랑 굉장히 다르겠죠. 그러한 넥스트 제네레이션의 우리의 그 수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자기의 어떤 잠재력이냐 알고 있는 정도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걸 오너십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거를 통제하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플렉서블리티라는 부분의 해석이 저는 굉장히 인터레스팅했습니다. 자, 이 넥스트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D&I 부분인데요. 이걸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이라 그래서 요즘에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인종차별, 뭐 남녀차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눈을 떠라라는 단순히 이제 그런 어떤 요소를 얘기하기보다는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을 두 단어로 얘기하면 편견과 부조리예요. 편견과 부조리에 여기 퍼센테이지가 또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편견과 부조리에 tolerate 뭐라고 얘기를 할까 포용성에 대해서는 포용 수준이 낮아요. 그게 우리 그 MZ 세대의 특징이에요. 이전 리더들은요 편견 부조리가 약간 이렇게 발생을 해도 그건 좀 내가 참고 좋게 해결이 될 거야라고 해서 봐주는 경향이 있었대요. 그래서 67% 포용성이 있었어요. 편견과 부조리에 대해서. 근데 편견과 부조리에 대해서 우리 지금 MZ 세대들은 그걸 보자마자 되게 정의감이 있어서 센서티브하게 반응을 한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남들 시선 생각 안 하고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페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바로 해버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 재미있습니다. 편견과 부조리,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은 법을 어기는 것하고는 달라요. 이건 되게 도덕적인 부분이에요. 편견 부조리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가 무시당하는 것, 어떤 특정 층이 기회를 못 받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 정의감이 불타는 거죠. 우리 그 MZ 세대가. 그리고 그거는 고쳐야 돼라고 한 목소리를 쉽게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들이 이런 정의감, D&I에 센서티브한 것은 이런 의미예요. D&I에 센서티브하지 않은 집단에 본인이 소속되는 것을 수치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조직에서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들은 그렇게 이 부분에 센서티브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굳이 이거를 센서티브하게 잘 케어해서 봐야 할 이유는 그 대다수의 이제 조직원들의 수준들이 이 다이버시티 인클루전까지도 케어해야 할 그런 사회의 일원으로 조직도 그리고 조직에 있는 그 책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리더들도 이런 거를 다 케어할 정도로 좀 눈을 떴으면 하고 그걸 기대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드백에 대해서 코칭과 피드백에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기성세대들은 코칭 피드백을 굉장히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 이거 크게 다른 점이고 나중에 또 한 번 더 나올 텐데 아무래도 답습이었던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은 코칭이라고 해서 불러서 들어가면 맨날 혼나기만 했지 되게 그 어떤 에티스 있거나 팁을 받거나 프랙티컬한 어떤 도움을 받았지를 못했던 그런 기억 때문에 코칭 피드백을 기다리지 않았다면 우리 MZ 세대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이게 프랙티컬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다. 피드백이라는 걸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MZ 세대들이 단점이 있고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부분이 바로 클라리티하고 EQ 부분인데요. 클라리티는 이런 거예요. MZ 세대들이요. 왜 문제 해결이나 맡겨주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자신이 있냐면은 분석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는 거를 찾아내는 것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있을 때 분석하는 거,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대안을 찾는 거, 솔루션을 찾는 것도 굉장히 정보력도 뛰어납니다. 사실 저보다도 우리 직원들 시키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거는. 하지만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결정이에요. 다양한 대안 중에서 이게 낫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라는 것은 기성세대가 해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라는 디렉션을 명확하게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 그리고 EQ라는 부분은 사실은 아직 젊은, 이건 사람하고의 사람과의 인터퍼스널 어빌리티니까 아직도 젊은 그 인플로이들이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이 EQ는 지속적으로 디벨롭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또 재미있는 숫자가 있었어요. 올해는 굉장히 특징적인 해이기도 한 게 많은 경우에 6개의 제네레이션이 한 회사에서도 함께 일할 수가 있대요. 저희 지금 저희 아버님도 70세 후반이신데 그 문서 수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하고 계세요. 문서 수발이라는 걸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여쭤봤더니 큰 어떤 회사에 요 회사에서 요 회사로 뭐 그 문서를 보낼 때 그 지하철 타고 가면 되고 노란 문서를 갖다가 주면 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워크포스도 어떻게 보면 기그 이코노미로 워크포스도 함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조직이 된 거죠. 그러면 나는 굉장히 다양한 제네레이션하고 접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일하시는 분이 엄청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완전 영하신 분도 있고. 자, 그러니 그랬을 때의 EQ의 소용이 굉장히 많이 니즈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MZ 세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커스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도 드립니다. 조금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는데 제가 또 확 또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걱정 마세요.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이 됐듯이 올해에는 복병이 바로 번아웃이죠. 자, 당연히 번아웃을 많이 받으시는 분, 그리고 번아웃을 적게 받으시는 분, 턴오버 레이트에서 그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MZ세대 현재 리더 그리고 우리 인플로이들한테 번아웃이 올해는 굉장히 복병이긴 하지만 모든 인플로이들한테 복병은 아니에요. 탤런트 매니지먼트, 그 탤런트 디벨롭먼트가 데모크라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우리 그 DDI에서는 합니다. 데모크라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디벨롭하는 뭐 자신들의 디벨롭의 어떤 기회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조직에서 기획적으로 디벨롭을 할 때는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 포텐셜이라는 풀을 만들고 하이포드를 철저히 굉장히 케어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번아웃의 복병은 바로 하이포, 탑 탤런트들이 더 강하게 가지고 간다라는 게 이번 리포트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하이포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줄 때요. 하이포들은 똑같은 일 하기도 벅차지만 남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 뽀대나지 않은 일, 뭔가 그레이한 에어리아에 있는 이 일들을 이거 누구한테 주기도 그렇고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손드는 사람이 하이포들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고맙죠. 이걸 해봤자 하나도 도움이 뭐 빛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떤 뭐 재정적으로 돈을 더 준다던가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이포들은 그 본인의 디벨롭 이걸 통해서 경험을 사고 이걸 하면서 뭔가 하나라도 더 알게 되고 배움의 어떤 의미를 더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양한 프로젝트에 익스포즈 되기를 원하고 그걸 배움의 기회로 생각을 하지 일거리 하나 더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그런 직원들 귀하고 이쁘죠. 우리가 봤을 때도. 자, 그런데 그런 직원들을 우리가 케어를 하기 때문에 하이포 풀이라는 걸 만드는데 바로 복병이 이런 점이에요. 그들의 캐릭터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볼런티어를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번아웃이 확 되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포들은 별로 그 어떤 징징대지도 않아요. 네, 뭐 하기 힘든데 뭐 절 알아주세요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번아웃이 확 나오게 돼서 턴오버가 중간에 어떤 노티스나 알람을 주지도 않고 저 좀 쉬고 싶습니다. 저 회사를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 리포트에서 발견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실제 하이포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번아웃 되고 있느냐? 86%가 번아웃 되고 있다고 해요. 지난해에 비해서 23%가 높았어요. 자, 그러니 이제 굉장히 케어를 해야 할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번아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되냐? 현재 리더들의 힘이 필요를 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이포들의 케어가 되게 중요하죠. 우리 리더십을 굳이 발휘를 한다면은 이 하이포들 케어로 가야 되는데 탑 탤런트를 그럼 어떻게 유지하느냐? 탑 탤런트는 회사에 잔류하는 이유가 돈을 많이 줘서, 물론 돈을 많이 주는 물리적인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디벨롭 그리고 나의 컨트리뷰션이 회사에서 반영이 될 때 내가 뭔가를 한 게 회사에 굉장히 도움이 됐어. 그게 굉장히 뿌듯하고요. 그걸 함으로써 내가 예전에는 못했던 그런 어떤 역할, 그런 스킬들을 장치를 달게 돼. 그리고 나도 회사와 함께 디벨롭이 돼.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성장에 대한 그 욕구. 그것이 사실은 탑 탤런트들의 인게이지, 그 다음에 리텐션의 어떤 큰 이유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DDI에서 가지고 있는 리더들한테 탑 탤런트 유지해야 하는 법이 5가지 그 하얀색으로 나와 있는 7가지를 우리 리더한테 가르쳐 드려요. 본인의 팀 중에서 탑 탤런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급여를 올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이 본인의 팀원의 디벨롭의 기회를 찾아주십시오 하는 거랑 성장의 기회를 찾아주십시오 하는 거랑 굉장히 관련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포커스해서 탑 탤런트 유지, 성장의 기회를 누가 주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성장의 기회를 누가 주느냐? 본인 스스로 성장의 기회를 알아서 종이 지머리 못 깎듯이 알아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성장의 기회 하니까 트레이닝 많이 시키는 거 HR이 하는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리더를 디벨롭 시키는 거는 부모같이 바로 다이렉트 보스예요. 심지어는 사상률도 너무 멉니다. 성장의 기회라는 것은 한 사람의 특징들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해서 이 친구는 이런 면에서 뭔가 하나를 주면 이렇게 잘하더라. 근데 이런 면에서는 이렇게 약간 부족을 한데 그러니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줘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겠다. 이런 디테일 면을 부모처럼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디렉트 보스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회사의 턴오버, 탑 탤런트 유지는 사장님이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디렉트 보스, 그 현업 리더들이 사실은 몇몇의 인플로이들 몇몇을 굉장히 가까이서 이걸 봐야 하는 그런 기회들을 계속 만드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터랙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인터랙션을 해야 돼요. 이 친구가 뭘 잘하는 것인지, 뭐에 좀 어려워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보고만 있다고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랙션이 굉장히 매터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이제 리포트에서 실제로 그걸 물어봤어요. 리더들, 당신은 인터랙션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고 있어요? 상호작용의 시간을. 상호작용을 그림으로 보인다면은 뭐 어떤 분은 그냥 대화하고 있는 거, 혹은 어떤 분은 뭐 노닥거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면, 리더가 상호작용의 시간을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쓰고 있으니까 라고 했을 때 현재 리더가 쓰고 있는 시간이 27% 정도 상호작용을 쓰고 있다고 하고요. 리더도 일을 해야 되니 일에 쓰는 시간은 38%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충분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희망하는 시간은 상호작용이 41%나 더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재밌게도 조직에서 그럼 리더가 상호작용의 시간을 얼마만큼 쓰는 게 괜찮은 것 같으냐, 그 정도 시간을 쓰면 같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조직에서는 리더가 23% 정도만 시간 쓰기를 원해요. 리더도 일 많이 하는 게 좋아. 리더도 44% 자기 일 많이 하는 걸 조금 더 시간을 하지. 왜냐하면 비즈니스 아웃컴이 안 나잖아. 상호작용 잘한다고 비즈니스가 아웃컴이 뭐 그게 더 좋아지는 거야? 이거를 모르니까요. 이게 인텐저블 하니까는 모르겠어요. 이게 비즈니스 아웃컴이 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지. 자, 그러니 하지만 재미있게도 리더 당신은 알고 있어요. 이 상호작용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 희망 시간을 이렇게 41%나 요청을 했죠. 자, 그래서 이번 리포트에서 참 재미있게도 리더 상호작용의 시간을 많이 쓰는 조직하고 상호작용의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 조직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리더가 상호작용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 본인 일만 열심히 하는 조직은 그런 조직보다 인게이지먼트는 32%가 낮았고요. 유스톱이라는 게 바로 번아웃이에요. 하루 일과가 9시부터 6시까지 다 끝나고 하루 일과가 딱 끝나면 조직원들이, 이 밑에 있는 조직원들은 나는 완전 방전됐어 라는 느낌을 1.5배 더 높게 느낀대요. 이건 실제 일이 많다라기보다는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직률도 2배나 많았대요. 그것도 12개월 이내에 이직할 확률이. 그러니 상호작용, 이 결과, 상호작용의 여파, 이 결과는 팩트입니다. 그러니 과연 상호작용이 임팩이 없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치가 다른 이유, 아마 그거는 정말 이렇게 노닥거리는 거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게 퀄러티 상호작용, 퀄러티 리더십이 발휘될 하이 퀄러티 인터랙션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냥 상호작용이 아닌. 그리고 실제 우리 인플로이들도, 우리 MZ 세대들도 그냥 대충 시간 때우면 여기서 내가 얻은 게 뭐야라고 퀄러티를 따진답니다. 그게 바로 다음 레포트에서 나와요. 우리 일반 리더들 그리고 인플로이들이 사실은 이러한 배움의 형식을 선호를 한대요. 선호하는 배움의 형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의 특징이에요. 이게 무슨 성격이냐. 이들이 원하는 배움의 성격, 내가 뭔가를 배웠다. 배움의 성격은 뭔가 나한테 실용적인 도움이 돼야지 좋은 배움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당초 즉시에 필요할 그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게 와야지 내가 잘 배웠다, 가치 있는 배움이다라고 점수를 준대요. 그리고 당초 즉시에 필요할 때 있어줘야지 그것이 아니면 괜찮은 배움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 옛날 우리 HR들이 되게 그 회자되는 그 그룹 뭐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유명한 인사들을, 저명 인사들을 3박 4일 모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오라고 회사에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되게 어려운 내용이고 그거를 뭐 3박 4일 동안 이제 했습니다. 되게 유명한 내용이고. 근데 그때는 이렇게 그 과정에 듣고 나오신 분들이 HR 수고했어. 이렇게 유명한 강사를 섭외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 돼서 고마워. 이렇게 퀄러티를 그렇게 측정을 했다면 요즘 리더들은 아무리 그러한 그 유명한 인사를 초대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현재 하는 일에 하등 도움이 안 되고 관련이 없고 just in time,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실용적인 팁이 없다면 그거는 별로 저한테는 가치는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의 기준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현재 인플로이들도 리더를 만날 때 이러한 접점을 요구를 한다라는 것이죠. 상호작용 안에서도 프랙티컬 할 수 있고 저스트 인 타임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재미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을 그들이 원한다는 거, 부하 직원들이 원한다는 거, 이유를 또 한번 알 수가 있게 되는 게 여러분들 그럼 언제가 프랙티컬 퍼스널라이즈 저스트 인 타임이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찰나의 순간이 언제냐? 본인이 어떤 일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옆에서 사수가 지나가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바빠? 뭐 때문에 이렇게 뭐 일이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 제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이거 뭐 데이터도 없고 찾아봐도 모르겠는데요. 아, 이 비슷한 거 그래 맞아. 나도 요 비슷한 걸 지난번에 한 적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게 좀 쉽지가 않아. 꼬였지. 그 부분을 내가 지난번에 내가 그걸 했을 때 폴더에 한번 정보를 넣어놨는데 도움이 좀 될 거야. 그 폴더 찾아줄 테니까 한번 그거 봐봐. 그리고 갔더래요. 그리고 본인도 그걸 폴더를 찾아봤더니 답을 이제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just in time, 그런 내가 필요한 순간, personalized, practical한 팁이 들어가 있는 그 순간, 찰나의 순간, 그건 어떤 교육이 아니에요. 일상적 상호작용, 아까 얘기하는 일상적인 인터랙션 안에서의 그 찰나의 순간,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 찰나의 순간에 찰나의 피드백, 일상적인 상호작용 안에서의 팁들, 그게 자기는 어디 멀리 배움을 배우러 간 것보다 훨씬 더 유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째, 이 레포트에서도 얘기를 하는 일상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DDI 50년 동안 리더십 연구했다라는데 뭐 코로나 시대에 뭐 특별한 리더십 한번 얘기해 봐봐. 오히려 이번 리포트에서는 가장 기본의 일상 중에서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거고 어떤 특정 상황에서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더욱 퀄리티 있게 하라.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재밌게도 리더가 선호하는 배움의 양식, 요즘 세대가 선호하는 배움의 양식이 저는 좀 특이한 게요. 1위가 외부 코칭이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익세큐티브 코칭, 뭐 임원 코칭처럼 한국에서는 코칭 섭외하는 건 CEO나 그 시니어 리더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배움의 형태였는데
희한하게 요즘 세대들은 익설 코칭을 원해요. 근데 요거가 저도 여실히 이제 드러난 게 저희도 2021년도 올해 상반기에 팀장급 레벨에도 코칭을 굉장히 원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200여 리더들이 팀장급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익스터널 코칭, 외부 코칭, 그러니까 예전에 말한 임원 코칭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젊어진 대상. 그리고 좀 전에 말했듯이 그 세대가 젊어지면서 코칭 자체도 라이프 코칭이 아닌 프랙티컬 코칭을 원한다는 거. 그래서 비즈니스의 아웃컴, 자기가 코칭하고 나서 뭔가 아웃컴이 명확하게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 그래서 코칭의 방향도 굉장히 바뀌었다라는 거. 회기도 명확하게 뭐 영원한 회기가 아닌 명확한 회기 내에서 소기의 목표치가 있는 그런 코칭을 굉장히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추세고 실제로 프랙티스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그러한 니즈들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everyone is a leader. 모든 조직에서 조직에 그냥 뭐 데모그래프가 바뀌었다. 넥스트 세대를 준비하자. 단순히 이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가 수평적 조직 문화를 우리가 실제로 그 리드를 해왔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인플로이들 워크포스들이 도래가 되었고 그들을 잘 레버리지를 하려면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도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디벨롭 하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그런 리더들 중에서도 하이퍼 탤런트 우리가 이뻐하는 탤런트 그러한 탤런트들이 지금 번아웃에 노출되어 있으니 이들을 잘 케어하는 건 사장님이 아니라 그들과 가장 근접해 있는 현업 리더들이 그들을 잘 케어해야 한다는 거. 현업 리더들은 어디 멀리서 새로운 리더십 배울 걸 생각하지 마시고 캐주얼 데일리 베이스의 한마디의 컨버세이션 안에서도 퀄리티 있는 상호작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들은 팀원들은 높은 수준의 팀원들은 피드백과 퀄리티 있는 프랙티컬한 어떤 팁이 주어지는 그런 상호작용을 기다리고 고대한다라는 것까지도 이번 리포트에서 커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오늘 서머리 글로벌 리더십 전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